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진수입니다. 올해 45살이고 대학에서 국문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평생 책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학생들에게는 고전 문학의 아름다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집에서는 조용히 논문을 쓰며 지내는 그런 평범한 교수였습니다. 아내 오윤정과는 15년 전에 결혼했어요. 윤정은 드라마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문학을 사랑하는 순수한 여성이었는데 지금은 방송계에서 꽤 유명한 작가가 됐죠. 성격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말이 많아지고 사교적이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희 부부관계는 조금씩 소원해졌어요. 윤정은 항상 바쁘다고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못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방송국 회의, 작가 모임, 시나리오 워크숍 등 핑계는 늘 있었죠. 저는 그런 윤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거실을 지나가게 됐어요. 윤정이 노트북 앞에서 원고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집중하느라 제가 지나가는 것도 못 본 것 같았습니다. 잠시 멈춰서 윤정을 바라봤어요. 진지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습이 예전 우리가 신혼일 때와 똑같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논문 쓸 때 옆에서 함께 원고 작업을 했었거든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지내던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윤정이 갑자기 자리를 뜨더라고요. 화장실에 간 것 같았어요. 노트북 화면이 그대로 켜져 있었는데 호기심에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평소에 아내 일에 간섭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그날따라 궁금했거든요. 화면에는 메신저 창이 열려 있었어요. 상대방 이름은 배도환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죠. 대화 내용을 보니 업무 관련 얘기 같았는데 마지막 메시지가 이상했어요. 오늘도 너랑 있어서 내가 더 잘 써졌어. 내 진짜 여주 윤정.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짜 여주라는 표현, 그리고 친밀한 말투가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손이 떨렸습니다. 더 위로 스크롤해서 대화 내용을 확인해 봤어요. 며칠 전 대화들을 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어제 밤이 너무 좋았어. 당신과 함께하면 영감이 샘솟아 같은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이건 명백히 불륜이었습니다. 윤정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잠든 척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죠. 15년간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윤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해주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원고 때문에 늦게 잤는데 괜찮아? 하며 오히려 제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배신감이 들었어요. 배도환이 누구야? 하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성급하게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학자로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윤정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어요.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늦은 귀가, 잦은 외박, 새로 산 옷들이 모두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배도환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방송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라서 조금만 수소문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대학 동료 중에 방송국과 연결고리가 있는 교수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배도환은 윤정이 일하는 방송국의 드라마 기획국장이었습니다. 42살로 저보다 3살 어리고 방송국 내에서는 꽤 실세라고 하더라고요. 히트 드라마를 여러 편 기획했고 작가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배도환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아내가 있는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배도환의 아내는 차지연이라는
연극 연출가라고 했습니다. 연극계에서는 나름 유명한 사람이라더라고요. 며칠 동안 더 조사해 본 결과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윤정과 배도환은 약 1년 전부터 관계를 시작한 것 같았어요. 윤정이 배도환이 기획하는 드라마 작업에 참여하면서 가까워진 거였죠. 그때부터 윤정의 야근과 외박이 잦아졌던 게 기억났습니다. 저는 차지연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어요. 같은 피해자끼리 만나서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연극 연출가라는 직업을 고려해서 문화 관련 학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지연을 처음 만난 곳은 대학로의 한 카페였어요. 생각보다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연극을 전공한 사람답게 말도 조리 있게 잘했고요. 처음엔 서로 업무 관련 이야기만 나눴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연도 최근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야근이 잦아지고 집에 와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본다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윤정과 배도환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지연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보여준 메시지 캡처 화면을 보고는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지연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실망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변한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불륜까지 저지를 줄은. 그날 이후 저와 지연은 자주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지연도 나름대로 배도환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여러 정황들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특정 요일에 늦게 들어오는 패턴, 새로 생긴 옷차림의 변화, 핸드폰을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들이 말이죠. 우리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연이 말했을 때 저도 동감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모두 지식인이니까 지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봤거든요. 저는 지연에게 체계적인 증거 수집을 제안했습니다. 논문을 쓸 때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서 확실한 팩트를 만들자고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연도 제 제안에 적극 동의했어요. 연극 연출할 때도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이번 일도 마찬가지겠네요. 하며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진 건 제 착각일까요?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윤정의 일정과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지연은 배도환의 움직임을 추적하기로 했어요. 둘 다 상대방 모르게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복수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접근하는 지식인다운 방식으로 말이에요. 배신한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연과 함께 증거 수집에 나선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우리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는 평소 학자다운 꼼꼼함으로 윤정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어요. 외출 시간, 귀가 시간,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새로 산 옷이나 화장품까지 세세하게 적어뒀죠. 지연도 못지않게 철저했습니다. 배도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서 호텔이나 레스토랑 예약 기록을 찾아냈어요. 연극 연출가답게 디테일한 관찰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났는지 거의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문예지 행사에서 나왔어요. 윤정이 문학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배도환과 함께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거였습니다. 호텔 CCTV에 둘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자료를 논문 쓰듯이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시간 순으로 배열하고 각각의 증거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덧붙였어요. 마치 학술 자료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 나열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 같네요. 지연이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번쯤은 사회적으로 망신을 주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문화계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게 너무 역겹거든요. 저도 지연의 의견에 동감했어요. 단순히 이혼하고 위자료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평소 얼마나 도덕적인 척하며 살아왔는지 생각하면 더욱 화가 났거든요. 공적인 자리에서 제대로 된 심판을 받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타겟은 다음 주에 열릴 드라마 시사회였습니다. 배도환이 기획하고 윤정이 대본을 쓴 드라마의 첫 방송을 앞두고 열리는 행사였어요. 방송계와 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었죠. 저와 지연은 그 자리에 깜짝 등장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평소 이런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우리가 갑자기 나타나면 윤정과 배도환이 얼마나 당황할지 상상만 해도 통쾌했어요. 자연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오히려 우리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거든요. 지연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압박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예요. 저도 그 의견에 찬성했어요. 학자로서 품위를 지키면서도 상대방에게는 충분한 경고를 주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직접적인 폭로보다는 은근한 암시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거였죠. 시사회 며칠 전부터는 더욱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고 행사 진행 순서도 파악했습니다. 기자들이 언제 어디에 있을지도 알아봤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야 했거든요. 지연은 연극계 인맥을 통해 시사회 초대장을 구했고 저는 문학계 쪽으로 접근해서 문화부 기자와 연결고리를 만들어뒀어요. 나중에 이야기가 확산될 때를 대비한 포석이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요. 시사회 당일 아침 지연과 마지막 점검을 할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진하게 한 모습이 마치 무대에 오르는 배우 같았어요. 저도 평소보다 정장을 차려입고 나섰습니다. 오늘이 우리 복수의 첫 막이 오르는 날이었거든요. 15년간 쌓아온 신뢰를 배신한 윤정과 가정을 파괴한 배도환에게 이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 온 거였습니다. 시사회장으로 향하는 길에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분노보다는 냉정함이,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자다운 복수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사회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방송국 관계자들, 연예계 인사들, 문화부 기자들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소 제가 다니는 학술 모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윤정과 배도환도 금세 눈에 띄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윤정은 새로 산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제가 본 적 없는 옷이었어요. 아마 이 자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저와 지연은 조용히 뒤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직 윤정과 배도환은 우리가 온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제 팔을 살짝 건드리며 시작해 볼까요? 라고 속삭였어요. 먼저 지연이 움직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배도환 쪽으로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국장님 하며 인사를 건넸어요. 배도환이 돌아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지는 게 보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었을 테니까요. 지연아, 어떻게 여기에? 배도환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슬금슬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나타난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눈치챈 거죠. 남편 일하는 모습이 궁금해서 왔어요. 평소에 집에서 드라마 이야기를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니까요. 지연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사람은 배도환 뿐이었겠지만요. 이어서 제 차례였습니다. 윤정 쪽으로 다가가서 수고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윤정도 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더라고요. 평소 이런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제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당연한 반응이었죠. 여보, 어떻게 여기에 온 거야? 윤정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는 것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쓴 드라마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죠. 작가님과 기획자님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궁금했거든요. 저도 의미를 담아서 말했습니다. 특히 열심이라는 단어에 강조를 두었어요. 그때 지연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남편이 평소에 칭찬을 많이 해서 궁금했어요. 정말 재능이 뛰어나시다면서요? 윤정을 바라보며 말하는 지연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윤정과 배도환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주변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네 명의 관계를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방송국 관계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두 분이 부부시군요? 한 기자가 저와 지연을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저는 작가님의 남편이고요. 제가 윤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국장님의 부인이세요. 지연을 소개하면서 배도환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시사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네 명 사이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한 거죠. 기자들은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방송국 관계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윤정과 배도환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평소 자신들의 관계를 숨겨왔는데 갑자기 배우자들이 나타나서 암시적인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오늘은 드라마 시사회니까 작품 이야기만 하면 좋겠네요. 배도환이 어색하게 화제를 돌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드라마가 아닌 우리 네 명의 미묘한 관계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지연이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남편이 요즘 야근이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작품을 위해서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도 마찬가지시겠죠? 윤정을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날 시사회는 우리에게 완벽한 첫 승리였습니다. 직접적인 폭로는 하지 않았지만 충분한 의혹을 심어 놓았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서막이 오른 셈이었죠. 시사회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문학에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곳이라서 시사회에서 일어난 일이 벌써 여기저기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추측 수준이었죠.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문단 쪽으로 접근했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문화부 기자 한 명에게 익명으로 제보를 했습니다. 윤정과 배도환의 불륜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전달한 거죠. 호텔 예약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둘이 함께 찍힌 사진들까지 말이에요. 기자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증거를 보고 나서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건 정말 큰 뉴스가 될 것 같은데요. 방송계와 문단을 잇는 권력형 불륜 스캔들이라니 하며 흥미를 보이더라고요. 지연도 나름대로 연극계 쪽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배도환의 과거 행적을 더 파헤쳐 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방송국 내에서 여러 여성 작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들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단순히 우리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연이 수집한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여러 작가들에게 접근했다는 증언들이 있어요. 이건 성추행에 가까운 행위죠. 저희는 이런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제보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권력형 성추문이라는 더 큰 프레임으로 접근한 거예요. 사회적 파장이 훨씬 클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며칠 후 첫 번째 기사가 나왔습니다. 방송계 실세와 인기 작가의 불륜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일간지에 실렸어요.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 사람들은 누구인지 금세 알아차릴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누가 누구인지 추측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방송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시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증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윤정의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평소 참여하던 작가 모임에서 은근히 외면당하기 시작했어요. 예정되어 있던 문학 관련 인터뷰도 취소됐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오지 않았죠. 배도환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방송국 내부에서 윤리위원회 조사가 시작됐어요. 성추문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그동안 함께 일했던 여성 작가들이 하나둘씩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부적절한 접근이 있었다는 거였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감정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관찰했어요. 마치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처럼 말이죠. 권력과 명예를 잃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윤정이 집에서 전화를 받는 모습을 몇 번 봤는데 대부분 취소나 연기 통보였어요. 출판사에서는 계약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방송국에서는 당분간 새로운 작업을 맡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서서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여보,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어. 혹시 뭘 알고 있는 거야? 윤정이 어느 날 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슨 소문?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수업만 하는데 무슨 소문을 알겠어. 평소와 다름없는 톤으로 대답했죠. 하지만 윤정은 제 반응에서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정말 모르는 거야? 요즘 나를 보는 시선이 이상해. 하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영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공유했어요. 배도환도 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조사받는 것도 힘들지만 집에서도 지연의 차가운 시선을 감당하기 어려워한다는 거였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연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무대는 다음 주 문예지 행사죠. 그때 진짜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다음 주에는 유명 문예지의 창간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전국의 문학의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저희는 그 자리를 마지막 무대로 정했어요. 완전한 사회적 매장을 위해서 말이죠. 이미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될 거고 그 순간이 윤정과 배도환의 완전한 몰락을 의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문예지 창간 30주년 기념 행사는 서울 시내 유명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문화계의 거의 모든 인사들이 참석한 성대한 행사였어요. 작가, 평론가, 출판 관계자, 방송국 PD, 기자들까지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와 지연은 미리 계획한 대로 행사장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행사 중간에 상영될 공로자 영상에 우리만의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뒀거든요. 행사 주최 측과 미리 연락해서 영상 편집에 일부 자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영상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윤정과 배도환의 진짜 모습을 담은 장면들을 포함시킨 거였죠. 호텔 CCTV에서 확보한 둘의 만남 장면,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장면들이 고화질로 편집되어 있었어요. 결정적으로는 배도환이 다른 여성 작가에게 부적절하게 접근하는 장면도 포함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문학의 발전에 기여한 분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라는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문화인들의 인터뷰와 작품 소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간쯤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윤정과 배도환이 함께 있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저분들이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크린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최근 불륜 의혹이 제기된 두 사람이 실제로 친밀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죠. 윤정과 배도환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방송국 관계자들과 문단 인사들의 표정이 차가워지는 게 보였어요. 영상이 끝나자 행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얼버무렸지만 이미 모든 게 공개된 후였어요. 기자들이 윤정과 배도환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작가님,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해명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이건 편집된 거예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도환이 어색하게 대답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너무나 선명한 영상이었거든요. 윤정은 아예 말문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평소 말을 잘하던 사람이 완전히 당황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보였죠. 저는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15년간 쌓아온 신뢰를 배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지연도 제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드디어 끝났네요. 하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거였죠. 그날 밤 모든 언론사에서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문학의 충격, 권력형 불륜 현장 포착 같은 제목들이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윤정과 배도환의 이름이 전국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해지 행사 이후 윤정과 배도환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들의 스캔들을 연일 보도했고 문화계에서는 완전히 매장당한 상태가 됐어요.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인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였죠. 배도환은 방송국에서 즉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부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성추문 의혹도 사실로 드러나면서 결국 계약 해지까지 이어졌어요. 20년간 쌓아온 방송계 경력이 완전히 끝난 거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다른 방송국들도 그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업계 자체가 좁다 보니 한번 이미지가 망가지면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프리랜서로라도 일할 기회조차 막혀버린 상황이었죠. 윤정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속 작가 계약을 맺고 있던 방송국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예정되어 있던 드라마 프로젝트들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강연이나 방송 출연 요청도 완전히 끊어졌어요. 출판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윤정이 준비하고 있던 에세이집 출간이 무기한 연기됐고 기존에 출간된 책들도 서점에서 조용히 철수되기 시작했어요. 작가로서의 생명이 끝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본 후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윤정에게 전달했어요. 동시에 배도환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위자료로 3억 원을 요구했어요. 여보,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윤정이 이혼 서류를 받고 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셔야죠. 윤정은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더구나 이렇게 치밀하게 저를 속여온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연도 배도환과의 별거를 선택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당분간 따로 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극 연출가로서의 경력에는 큰 타격이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지연과 마지막 만남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마음이 후련하면서도 허전해요. 저도 비슷한 감정이었어요. 그토록 원했던 복수가 완성됐지만 그 후의 공허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5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배신한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렀으니까요.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완벽한 심판이 이뤄진 거였어요. 법원에서 상간남 소송 판결이 나왔을 때 배도환은 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요구 금액보다는 적었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였어요. 배도연은 집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윤정과의 이혼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유책 배우자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집은 제가 갖기로 했고 윤정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모든 게 정리된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강의는 계속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새 출발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창작 욕구도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반년쯤 지났을 때 윤정이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여보, 아니 진수 씨. 윤정이 어색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니 잠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지난 1년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당신은 나를 기만했고 난 당신을 심판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남이에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요. 하지만 15년을 윤정이 말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 15년이 허상이었다는 걸 당신이 증명했잖아요. 진짜 사랑했다면 배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한참 동안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잠깐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용서는 배신자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상간남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로 배도환은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집도 팔고 차도 처분해야 했어요. 방송계에서 완전히 매장된 상태라 재기할 기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이 40이 넘어서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큰 타격이었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지켜봤습니다. 복수심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았어요. 제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대학에서는 여전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눈치 볼 일도 없고 혼자만의 시간을 마음껏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오히려 결혼 전보다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시골 소도시에 작은 집을 하나 구입했어요. 주말마다 그곳에 내려가서 조용히 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소설 쓰기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는 복수와 배신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지영과는 가끔 안부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녀는 연극 연출가로서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대학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보는데 문득 웃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남의 눈치 보고 체면 차리느라 정작 제 인생은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오늘은 배신과 복수에 관한 고전 작품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말했을 때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제 개인사를 아는 학생이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배신당했지만 굴복하지 않고 정당한 복수를 완성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와서 원고를 정리하는데 정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창작 욕구도
다시 살아나고 있었고요. 저녁에 시골집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라고. 45의 나이에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게 늦은 것 같지만 전혀 후회는 없었습니다. 기차가 시골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마친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였어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